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전셋값의 반란. 자,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요, 평균 4억 6천만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전셋값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침체됐다고 하는데 아니 분양시장에 가면 막 몇십 대 일, 몇백 대 일 나오는데 침체라는 이야기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거래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서 막상 사러 가면 싼 매물은 없습니다. 그런데 전셋값은 올라요. 전셋값이 왜 오르느냐? 우리가 보면 기준시가가 올랐어요.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돼요, 안 내야 돼요? 내야겠죠. 인건비가 만약에 올라요.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, 안 올라요? 오르죠. 치킨 가게에서 인건비가 올랐어요.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원가 플러스 마진 넣어야 돼요, 안 내야 돼요? 그렇듯이 전셋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고 있어요. 모든 물가가 올라서. 그래서 반란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더 했어요. 우리가 2017년대 정도만 해도 집값은 3억이라 그러면 전셋값이 2억 9,500, 3억 1,000까지 갔어요. 3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셋값이 더 비싼 적도 있었어요. 네. 근데 지금 전셋값 반란 아닙니다. 오히려 전셋값이 오른 것이 기준시가나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 적당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반란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적당하다. 정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. 네, 뭐 지금 일단 현 상황을 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셋값이 실제 매매가를 앞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갭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. 예, 예. 그럼 지금도 그 갭 투자를 좀 해도 괜찮은 시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갭 투자라는 것은 예.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소액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원룸 투룸도 2억 3억 가는데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를 했어요. 그러면 3억짜리 전세 2억 7천 끼고 3천만 원 갖고 갭 투자를 했어요. 5천만 원 갖고 갭 투자를 했다고 보자고. 5천만 원 가지고. 그러면 3억짜리니까 2억 5천 전세를 놨잖아요. 근데 2억 5천이 올랐을 때는 괜찮아요. 올라도 똑같아요. 그대로 수평일 때도 똑같아요. 빼달라고 했을 때 다음 전세자를 맞추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.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정말 까만 밤에 하얗게 셉니다.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벌려고 했다가 잠 못 자는 밤은 가슴은 콩당콩당 2억 5천 어디서 마련해요. 융자하려고 했더니 융자는 안 해줘. 그래서 갭 투자를 전세를 많이 끼고 하는 갭 투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왜? 전세값이 똑같을 때라도 공실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안 오르고 좀 올라도 공실률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그때 그 집을 빼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조금 고려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. 만약에 이런 투자를 하면 좀 바람직해요.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 월세 놓는 거라면 괜찮다는 거죠.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건 거죠? 갭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갭 투자는 왜 그러냐면 정말 여기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30%가 외지에 살고 있거든요. 정말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? 엄마한테 가버리잖아요. 돌아오죠. 돌아오면 그 집 전세를 어떻게 빼주냐고. 그래서 다주택 하시는 분들이 월세하고 적당하게 끼고 있어야 그나마 탄탄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지금 현재 이렇게 무작정 갭 투자를 하는 건 좀 위험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서 그런지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런 걸까요?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어디나 우리는 전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월세보다도.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년 전, 30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10배, 뭐 대여섯 배씩 올라 있거든요. 20, 30년 전에 샀다면. 근데 오피스텔은 거의 안 올랐어요. 대신에
월세 받는 특혜는 오피스텔한테는 있어요. 특혜가. 하지만 많이 안 오른다는 단점도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. 두 번째, 월세가 이렇게 모든 것은 우상향했는데 오피스텔은 약간 10년 동안 보면 통계를 보면 약간 떨어진 듯 하향 곡선을 그렸어요.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금 조심해서 소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뭐 무엇이든지 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전셋값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, 전셋값 급등 현상으로 이렇게 도입의 시기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도입에 앞서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자, 어떤 제도인지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가지가 있어요. 네. 계약 갱신을 했을 때 세입자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왜 그러냐면 전세가를 못 올리고, 네. 그죠? 그 전세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 네. 전세값을 안 올렸으니까 그 전세입자는 좋아요, 안 좋아요? 아무래도 세입자는 좋겠죠. 세입자가 좋을 것 같은데 네. 우리가 옛날에 사택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사택 살았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살다 보면 막 다 대줘. 막 다 고쳐줘. 네. 그래 너무 편해. 그래가지고 정년퇴직 할 때 나올 때 보니까 내 집도 없어. 봐서 이제 살라고 했더니 그거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던 돈이 집값도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것이 장점이 단점이 된 거예요. 네. 전세입자도 제가 놓다 보면은 어떤 집은 전세값을 안 올려요. 또 싸게 줘. 왜? 그것도 빚이라고.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전세를 싸게 오랫동안 살았어요. 나중에 이사 가려고 보니까 방배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사 못 가고 신림동도 못 가는 거예요. 그 돈 가지고. 그러니까 적당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현실적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 오를 때는 올리는 게 오히려 세입자한테도 네.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. 야 빚이라도 내서 집 한 채도 사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전세 월세를 엄청 놓으면서 느낀 건데 싸게 간다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왜? 반드시 옮길 때 내 돈이 너무 협소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.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정말 현실 감각을 놓쳐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. 네. 그래서 당분간은 좋지만 훗날 그 전세입자 갈 데가 없어요. 나가서.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 감각에 맞춰서 전세가가 유지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. 네. 일단은 이 제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내놓으려고 한 제도인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안 좋게 부작용이 보호가 작용을 되는 게 아니라 네. 정말 어디 이사 갈 때 그렇죠. 한 6년 동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5억이 올랐는데 네. 안 올려줬어요. 못 올려서 큰일 나는 네. 거예요. 어디 가지도 못하고. 현실적인 부딪힘이 올 거라서 그러죠, 오히려 그러죠. 위험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예, 설명을 해주신 예.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. 최근에 청약 1순위 거주 조건이 강화가 되면서요. 예. 전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세입자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전세가 강세지만 전세 예. 공급이 줄어든다면 월세를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요? 그래서 네. 지금 우리가 꼭 청약만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전세를 눌러 앉아서 어떻게든지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약 받는 게 어디 쉽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2, 3년 놓쳐버리면 전세값 오르고 집은 못 사고 청약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그래서 청약 기다리다가 집도 못 사고 지금까지 계속 사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청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예. 현실에 맞춰서 약간 적당히 융자를 내는 것도 네. 왜 그러냐면 서 기자님 생각해봐요. 우리가 융자를 내면 결혼한 저 부부가 남편도 술을 먹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. 융자가 있는데 힘들겠죠. 약주 먹을 것도 안 드시거든. 네. 그리고 어디 쓸 것도 안 쓰시거든. 네. 그리고 아들한테도 아들아 우리 집 사느라고 융자 좀 있다 그러면 허리띠 막 엄마 내가 허리띠 졸라 맬게 막 허리띠 졸라 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갚다 보면 오히려 내 집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청약 받은 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너무 청약에 매달릴 게 아니라 네. 전세보다 내 집을 잘 사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.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면 서울이 고향이라 해서 너무 부러웠는데 어디서 살았어요? 그러면
상봉동에서 3년, 중계동에서 2년, 면목동에서 1년, 저 어디야, 네. 저기 저 강북에서 이렇게 살면 서울 사람이에요, 떴다방이에요. 그래서 집 한 채 딱 사서 예.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월세나 반전세랑 관련 없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될 수 말씀이신가요? 있으면은요 이자가 예. 저렴할 때 네. 집 한 채 사두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네.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또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고 있어요. 왜? 양적 완화. 또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어요. 그것도 양적 완화예요. 네.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. 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이 전문가의 또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과 의견이니까요.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이슈 체크해 봅니다. 주택 경기 최악. 자, 4월 주택 경기 전망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 전문가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표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급락한 HBSI 전망치로 인한 시장의 변화와 악화된 경기, 건설업계가 좀 준비해야 될 대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신축 분양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분양은 너무 잘 돼요. 그러니까 뭐 조심할 것이 없어요. 뭐 청약도 지금 못 받아서 안 달라잖아요.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일은 없고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청약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매매가도 사실 매매를 저렴한 걸 사러 가면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조심할 일은 아닌 것 같다. 네. 아직까지는 예. 코로나만 끝나면 또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나 집 살 거야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. 그래서 최악은 아니다. 네. 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서 집 팔면 안 돼, 집 팔지 마. 갖고 있으면서 좀 견뎠으면 좋겠다. 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. 자, 뭐 최악은 아니지만 2월 이후 3, 4월 좀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여러모로 정부에서 좀 꼼꼼한 모니터링과 부동산 안정화 마련에 좀 특히 심혈을 사회자님 지금 집값은 어쩌도 전세값이 오르잖아요. 네네. 집 가진 사람 돈 들어오는데 뭘 걱정해요? 그래서 돈이 나가야 걱정이지. 네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모로 저희가 좀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저희 알쏭달쏭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. 저희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.